아내를 저버리지 않은 김생. 광해군 때 대북파 양반 가운데 한재상은 매우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아들도 비교적 벼슬이 빨라 승진을 하고 있었기에 집안에 돈과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사위 김생은 의지가지 없는 외로운 신세로 처가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별다른 벼슬도 없는지라 주인 내외는 그런 사위를 못마땅해 하며 홀대했고 하인들도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극진히 대했습니다. 김생은 어둑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다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재상이나 처남에게 들킬세라 조심조심 작은 문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게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을 맞이하여 방으로 함께 들어가서 옷을 벗겨주고 이내 밥상을 차려 내오곤 했습니다. 여보, 찬이 없어서 미안해요. 재상 집에서는 종들도 밥과 반찬을 배불리 먹었건만 김생의 밥상에는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못난 사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내가 때때로 분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면 김생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가에 얹혀 살며 얻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분에 넘치거늘 어찌 타박한단 말이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말도 없이 어디에 간 것일까? 김생이 혼자 한참 앉아있노라니 아내가 담장 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김생이 의아하여 이유를 물으니 아내가 기막힌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침에 어머님이 저를 불러 몹시 꾸짖으셨습니다. 하여 서방님이 돌아오시기에 잠시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으니 양해해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오? 왜 나를 피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소? 김생이 이해되지 않아 묻자 아내가 마지못해 속사정을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먹고 사는 게 모두 부모의 덕이건만 어찌 남편밖에 모르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사위는 나이 40이 되도록 밥만 축내고 있는데 너희는 언제 봐도 살뜰하고 정이 도타워 꼴보기 싫으니 그러려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요컨대 아내는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으려 일부러 남편이 들어올 때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종이 저녁 밥상을 들여오니 아내가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 있다고 말하지 마라. 여종은 알겠노라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김생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놓다가 여느 때와 달리 삶은 닭 다리 하나가 올라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생이 손으로 닭다리를 덥석 쥐어 입으로 가져가자 아내가 질색하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그것만은 들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오? 왜 먹지 말라는 것이오? 사연이 있어서 그러니 묻지 마시고 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생이 거듭 그 연유를 묻자 아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까 닭 한 마리를 삶아서 건져 놓았을 때 고양이가 훔쳐가면서 마당에 떨어뜨린 다리입니다. 그게 뭐 어떠소? 씻었으니 깨끗하지 않겠소? 어머님이 여종에게 사위 밥상에 올리라고 지시하셨으니 그 더러운 것을 아예 입에 대지 마옵소서. 장모께서 내게 마음을 쓰신 고기이니 특별한 은혜로 생각해 사양하지 않고 먹겠소이다. 김생은 넉살 좋게 말하고는 살점을 깔끔히 발라먹었습니다. 김생은 상을 물린 후 곧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인정종이 울렸는데 어디로 가려 하시나이까? 김생은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에 당신은 꼭 후원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 만약 대궐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난 뒤 크게 싸우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거든 판국이 기운 것이니 자결하시오.
그러나 이내 조용해지면 어떤 구차한 일이 있더라도 부디 몸을 잘 보살피도록 하오. 아내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알았노라 답했습니다. 김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긴장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에 빠진 상경이 되자 아내는 후원 동산에 올라가 대궐 쪽을 바라봤습니다. 염류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서방님이 실없는 말을 하셨는가 보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횃불이 밤하늘을 밝히면서 떠들썩한 사람들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웬 군사들이 폭풍처럼 대궐문으로 들이닥쳤고 점점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 무렵 재상과 승지 아들이 긴급히 대궐로 들어갔기에 아내는 무슨 일인지 물어볼 사람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이 재상의 아침밥을 가지고 대궐로 향했다가 군사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세력을 믿고 길을 지나가려 했으나 장교 하나가 막아서며 채찍으로 후려쳤습니다. 하인이 아무 판서댁 사람이라고 외치자 장교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희 주인은 흉악한 역적이라 곧 목이 잘릴 텐데 내가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그러고는 발로 차서 쫓아내는 바람에 하인은 간신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와 그 사유를 알렸습니다. 재상 부인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그 못된 김생이란 녀석이 반역 음모를 꾸미다가 들통나자 대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모양이구나. 김생이 국문을 당하자 평소에 분풀이를 하느라고 우리 집을 물고 늘어진 게 아니겠느냐. 그 말에 아내는 딱히 알 수 없는 일이라 묵묵히 있었습니다. 얼마 있자니 난관 몇이 집에 들이닥치더니 문서를 뒤지느니 창고를 봉한다느니 북새를 떨었습니다. 온 집안이 통곡하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으나 난관은 입을 다물고 응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늙은 종을 시켜 몰래 빠져나가 소식을 알아오게 하자 얼마 후 늙은 종이 허겁지겁 돌아와서는 간밤에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으며 대감과 작은 나리가 옥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재상 부인이 정말이냐고 묻자 늙은 종은 그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가씨도 관가종으로 박히게 됐고 자신도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부인은 크게 부르짖고는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늙은 종은 눈물을 훔치더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신히 깨어난 재상 부인이 그게 뭐냐고 묻자 늙은 종은 김생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김생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마에 금관자를 붙인 사람이 정말 서방님인지 아니면 닮은 사람인지 다시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늙은 종이 급히 의금부로 가서 대문 사이로 살펴보니 대청에 앉아 호령하는 사람은 분명 김생이었습니다. 종이 문지기에게 물어보니 신임 이조 판서 겸 의금부 지사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종은 뛸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재상 부인은 딸에게 몰라봐서 미안하다며 구명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급히 붓을 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온 것은 이 몸이 죽으면 서방님 신세가 더욱 외로워질까 우려해서였습니다. 이제 서방님이 높은 벼슬에 오르셨으니 이 몸은 아버님, 오라버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다만 비단 옷 입고 산의 집리 드시더라도 남을 들던 때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쓴 편지를 늙은 종을 시켜 김생에게 전하니 김생은 글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며 남편의 행복을 빌어줬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김생은 관복을 벗고 임금 앞에 엎드려 청했습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공신 칭호를 거두시고
아울러 함께 고생해온 아내를 보존하게 해주옵소서. 임금이 사유를 묻자 김생은 낱낱이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한 표정을 지었으나 김생의 말을 듣고 얼굴색을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임금은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감용하여 귀양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생을 여전히 중용하며 큰 집을 하사했습니다. 김생은 그 집으로 아내를 맞이하여 평생 해로했으며 장모도 죽을 때까지 모셨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